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면 되겠죠. 그냥 1년에 한 번쯤 이 자리에 서는 것 같은데 한 서너 번 지나도 제가 이 불안이 낮아지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제 심장 소리가 저한테 들리는 것 같은데요. 예, 지금 7시 이제 25분인데 제가 이제 성도 여러분께 감사드리는 것은 늘 저희 올리벳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 센터에 필요할 때 또 신실하게 찾아주시고 또 센터에서 상담받은 것들을 잘 이제 안에서 처리해 주시고, 예, 그래서 제가 감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예, 오늘은 제가 이제 PPT 해주세요. 예, 가족으로 산다는 것, 사랑과 용서인데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1시간 정도라고 들은 것 같은데, 제가 담임 목사님께서 저한테 10월 19일 저녁 예배 시간에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듣고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뭐 그전에는 제가 여기서 부부 얘기도 했던 것 같고 또 담임 목사님하고 톡쇼도 했던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시간이 굉장히 귀한 시간이고 근데 참석하시는 연령대를 보면은요. 저희 지금 초등학생 같아 보이는 아이부터 시작해서 80 되신 어르신들까지 이 자리에 오시죠. 그러니까 이 성도님들의 연령대가 이렇게 넓기 때문에 이 연령대인 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어떤 주제를 사실은 다뤄야 한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고 목사님께서는 이제 성경을 기반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일관된 주제지만 그런 주제를 뭘 잡으면 어떤 주제를 잡으면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건 어떤 얘기를 하면 여러분께 어떤 말씀을 드리면 자기 삶의 정서적 고통에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결국은 상담실에 왜 오시냐면 정서적 고통이 조절이 안 돼서 오시는 거거든요. 그게 불안이든 우울이든 분노든 많은 경우 불안, 우울, 분노죠. 억울함이든 서운함이든 원통함이든 그래서 오시게 되는데 제가 여기서 어떤 말씀을 1시간 동안 전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최고의 가성비로 그 1시간의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의 정서적 고통들을 좀 본인이 처리하실 수 있을까? 또는 정서적 고통이 왜 있는지 인사이트, 통찰이 생기실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저의 고민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저렇게 주제를 또 생각하기도 하고 이 서점에 가면 이걸 생각하기도 하고 저 서점에 가면 저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하다가 뭐 책을 얼마나 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게 됐는데 결국은 가족이라는 주제를 이제 선택하게 된 거죠. 제가 넘길 수 있겠죠. 어느 쪽으로 이걸 하면 넘어갈까요? 잘못 넘어갔나 보다. 예. 오늘의 주제는 부모 자녀 간의 건강한 사랑과 용서가 왜 중요한지, 부모가 자녀를 도대체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건강하게 사랑하는 건지, 또 건강하게 사랑하지 못하는 부모를 둔 자녀가 있죠. 저희도 사실 건강하게 사랑하지 못한 행동을 경험한 자녀이기도 하죠. 예, 그럴 때 부모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때, 부모의 행동을 어떻게 리프레이밍 할 때, 다시 틀을 짜서 보면 부모를 좀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지금 이번 시간에 다룰 주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자녀이기도 하고 부모이기도 하고 저기 앉아있는 학생들 젊은 그룹들은 자녀이기만 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저희 센터에 사실은 상당히 많이 오시는 분들 중 분은 부모님과 자녀가 같이 오십니다. 많은 경우에 자녀의 어려움 때문에 오시죠. 그래서 저희 센터에 방문했던 가장 어린 아이는 만 4세 정도 됐던 것 같고요. 가장 연세 드신 어르신은 80대 중반 정도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어린 아이도 80대 중반의 어르신도 엄마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엄마, 아버지 얘기를, 아버지가,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가족에 대해서. 그래서 이 주제를 잡게 됐는데요. 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통적인 관심사가 가족이고, 그 다음에 우울하든 불안하든 화가 나 있든 기능을 못하고 있든 관계를 못하고 있든 꼭 이야기에 등장하는 주제는 가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가족이라고 하는 건 관계를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최초의 공동체죠. 그래서 물리적으로 우리는 이 가족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는 부부 상담도 꽤 많고 또 그 커플 상담도 많은데요. 하다 보면 왜 결혼하셨어요? 그때 결혼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가족을 떠나고 싶어서요. 제 가족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가족을 떠나면 살 것 같았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가족을 물리적으로 떠난다고 해서 정말 떠날 수 있는가? 떠나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4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서적 연결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모셔널 네트워크.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이 정서적인 것이고 가족과 연결되어 있는 것도 정서적인 연결망이기 때문에 80 중반의 어르신도 어린 시절이면 몇 살이겠어요? 70년 전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70년 전의 일을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드라마처럼 말씀하시는 걸 볼 때 우리의 기억이란 과연 뭘까? 우리의 기억은 어떻게 되어 있길래 70년 전의 일이 저렇게 생생하신 걸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네. 자, 그래서 가족이란 주제를 선정했고,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가족을 흔히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가족으로 건강하게 잘 살아간다는 거, 그거는 정말 평생의 과제이고, 지금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되는 주제이고, 그리고 또 내 아이들이 잘 지내는지 그렇게 점검해 봐야 될 주제죠. 자, 그럼 어디에 초점을 두고 들으시면 될까요? 장성한 자녀를 두고 집에 이제 가족이 아내밖에 없어요. 남편밖에 없어요. 그럼 난 지금 애 다 키웠는데 지금 와서 난 어떻게 하라고요? 이거 뭘 듣죠? 예, 그러면 건강하게 자녀를 양육한다는 게 어떤 말과 행동을 자녀한테 한다는 건지, how to. 그래서 저는 심리학을 전공했으니까 심리학이라는 건 사랑, 용서, 뭐 이런 것들을 행동의 수준, 생각의 수준으로 구체화시키는 게 심리학의 기여 중에 하나죠. 상담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도대체 내가 아이를 어떻게 길렀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그 관점에서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그 관점에서 보시라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와서 여러분이 잘못 길렀으니까 잘못 기른 걸 깨달으세요. 이게 아니라 아이가 불편함을 호소할 때 내가 그 불편한 감정에 네가 진짜 엄마가 그랬다면 힘들었겠다. 이렇게 공감하실 수 있으려면 내가 건강하게 기르는 건 어떻게 하는 건데 내가 한 행동은 뭔지를 아셔야 되거든요. 그게 없으면 우린 판단 기준이 없기 때문에 아이가 엄마 나 이래서 힘들었어 저래서 힘들었어 얘기하면 야 다른 집에는 이런 일도 있는데 네 그게 뭐가 힘들어? 야 난 더한 일도 겪었다. 이제 이렇게 나오면은 그 다음부터는 엄마하고는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부모의 양육 태도가 건강하지 않을 때 자녀가 느낄 수 있는 감정, 자녀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지, 또 성인이 된 자녀, 저희 센터에 성인이 된 자녀들이 오거든요. 성인이 된 자녀들이 오는데 그 부모하고 같이 오실 때도 있어요. 오시면 부모님은 얘가 제 말을 안 들어요. 자녀는 엄마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또는 아빠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럼 우리는 성인이 된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배운 적이 없어요. 어릴 때처럼 대해도 되는지. 성인이 됐다고 하는 거 보면 아직도 너무 미숙한데 그대로 놔둬야 되는지, 뭔 그대로 놔두고 뭔 잔소리를 해야 되는지, 어떤 부분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 잘 모르시죠. 그래서 자, 필요하시다면 자녀에게 사과하는 어떤 포인트도 잡으셔야 되겠죠. 그죠? 자녀가 얘기할 때 또는 자녀가 얘기하지 않을 때도 예, 그 다음에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님도 계시네요. 젊은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시면 그런 분들은 지금 내가 아이를 어떻게 자녀를 기르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뭐하고 비교해 볼까요? 나중에 뒤에 부모 자녀 양육 태도 검사라고 하는 저희 센터에서 쓰는 검사 결과를 그 프로파일로 그린 게 나오고 그 다음에 그 검사에 이렇게 문항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그 검사는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그 아이를 건강하게 양육하는 건지
그래서 양육 태도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검사거든요. 그래서 저희 센터에 오시면 부모 자녀 문제로 오시면 부모 자녀 양육 태도 검사를 반드시 실시하게 돼요. 그래서 그 검사 결과를 가지고 어머니 이 부분은 이렇고 저런 부분은 저렇고 아버님은 이러시네요. 어머니는 이러시네요. 그래서 아이는 지금 이렇게 느끼네요. 이렇게 양육 태도에 대한 객관적 탐색을 하게 돼요. 그래서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님이 계신다면 내 양육 태도가 건강한 양육 태도에 비해서 어떤 것 같은지, 난 지금 잘한다고 잘하고 있는데 한번 비교도 해보시고요. 그 다음은 부족한 부분을 있다면 보완하면서 실천할 수 있는 행동이 그럼 뭐가 있는지, 내가 이거를 좀 더 해야 되겠구나, 이건 좀 줄여야 되겠구나, 이렇게 그 행동들을 아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필요하다면 엄마가 오늘 저녁 예배 때 이런 메시지를 들었는데 이거를 보니까 네가 힘들었겠다. 엄마 널 사랑해서 한 건데 누구야? 정말 미안해. 엄마가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을게. 이렇게 사과하시고.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 이렇게 보면 부모님들이 만약에 자녀들한테 사과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훨씬 더 부모님들보다 관대한 것 같아요. 네. 청년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그리고 부모님이 변하시면 아이들은 훨씬 더 빨리 변하는 걸 봅니다. 어떨수록 나이가 더 어릴수록. 그래서 부모 자녀가 처음에 왔을 때 자녀들이 좀 그래요. 얘가 이런 행동들이 힘들어 보이고 저도 힘들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오시거든요. 그렇게 오시는데 많은 부분들은 부모님하고 상담을 하게 되는 이유도 그래서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청년부터 90대 어르신까지 지금 계시잖아요.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도 보이는데 그럼 어떻게 이분들은 어디에 초점을 두고 들으시면 될까요? 나의 부모님의 양육 태도하고 건강한 양육 태도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예. 우리가 지금 90대 어르신도 양육받은 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요새는 저런 걸 상담실에서 건강한 양육 태도라고 한다는데 내가 큰 걸 한번 보자. 나도 어떻게 자랐지?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걸 비교해 보시라고 하냐면 첫 번째를 해보시면 자기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자랐구나. 그래서 내가 가끔 부모님에 대해서 좀 억울한 마음, 화나는 마음이 있을 때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이제 아시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이거는 좀 다른 미션인데요. 여러분 조부모님들이 계셨죠. 조부모님의 양육 태도를 한번 짐작해 보세요. 어떤 장면들을 기억하면서 짐작해 볼 수 있을까요?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갔을 때 내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의 엄마, 아빠하고 상호작용했던 장면. 가끔 어떤 내담자들을 통해서 듣게 되는 건 이런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우리 엄마가 저한테 그렇게 하시는 건 외할머니한테 그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외할머니 댁에 갔는데 외할머니가 우리 엄마한테 엄마가 저한테 하듯이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들을 가끔 듣게 돼요. 자,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조부모님의 양육 태도도 한번 짐작해 보시고 왜 그렇게 하시라고 하냐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갖고 있는 양육 자원, 여러분의 부모님이 갖고 있던 정서적 자원을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짐작, 추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윗대로부터 받은 만큼은 흘려보낼 수 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걸 아이에게 흘려보내는 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건 마치 은행에 저축을 안 했는데 저금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러 가는 것과 어쩌면 마찬가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저축하지 않은 걸 찾지 않잖아요. 근데 이 자녀들은 끊임없이 사랑을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부모가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이 자녀가 받기를 원하는 사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늘 갈급하고 늘 목마른 거예요. 근데 부모님은 자기가 받은 건 요만큼인데 요새 아이들은 5년 금쪽이 이런 거 보고 막 더 유식해져가지고 엄마 이렇게 하면 안 된대, 저렇게 하면 안 된대, 그때는 공감해 주는 거야 엄마, 그때 그렇게 말하면 난 엄마하고 말 안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그 까다로운 아이들을 데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쌍방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쌍방향. 부모님들도 성장해야 되지만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의 정서적 자원이 저만큼이구나. 우리 부모님의 양육 자원이 저만큼이었는데 나한테 이만큼 해주셨으면 그래도 엄마 아빠 많이 애쓰신 거구나. 이 쌍방향의 작업이 없이는 이 관계를 풀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고 그 다음은 부모님의 양육 행동을 지금까지 다른 관점, 어떤 관점일까요? 4번의 관점, 부모님의 정서적 자원, 양육 자원을 한번 보는 관점. 이 관점으로 한번 보면 용서 작업이 훨씬 쉽겠죠, 그죠? 하버드대학교에서 자, 그럼 75년 동안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이 연구는 1938년에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38학번이죠. 19살이었던 하버드 학생들 373명, 보스턴 빈민가의 동갑내기였던 373명에게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지 질문했더니 80%의 사람들이 돈과 명예를 행복의 요소를 뽑았습니다. 이 746명을 75년간 추적한 뒤에 90대가 된 이들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물론 살아계신 분들의 한해서 물었습니다.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단조로운 삶과 좋은 관계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조로운 삶은 범사, 즉 평범하고요. 특별하게 어려움이 없는 날을 말했고요. 좋은 관계는 이해관계가 없이 서로 편안하게 오랫동안 지내는 관계를 말했습니다. 오늘 평범한 날이고요. 여러분들이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십시오. 그게 바로 행복입니다. 예, 너무 빨리 얘기해서 정신이 없으시죠? 이게 무슨 연구냐면요. 1938년에 하버드대에서 하버드 대학생 373명하고 보스턴 빈민가의 아이들 373명을 표집해서 그 이후로 75년간 장기 종단 연구를 해서 그들의 90대에 끝까지 4명의 연구자가 바뀌면서 행복의 조건이 뭔지 한 연구거든요. 그래서 하버드대에서는 이걸 반복적으로 발표하기도 했고 책으로 내기도 했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책이 2권 지금 번역돼서 나와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밝힌 행복의 조건이 뭐냐면 결국은 단조로운 삶, 그냥 평범한 날, 이거 뭡니까? 내 감정이 편안한 날이죠, 그죠? 2번째, 좋은 관계입니다. 근데 이걸 여러분한테 왜 제가 보여드렸냐? 관계를 배우는 곳이 집이라는 거예요, 가정. 자, 저희 센터에서는 대인관계 검사도 쓰고, 그 다음에 교우관계 검사라는 관계 패턴을 객관적으로 탐색해 볼 수 있는 검사들을 씁니다. 근데 이 관계 문제가 어디서 출발하는가? 물론 기질적 특성에서 출발하는 경우도 드물게 있지만 많은 경우 집에서의 관계 경험이 밖에서 관계 경험으로 일반화되는 그런 의미로 이 영상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렸거든요. 자, 그러면 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서 우리는 관계를 집에서 배우게 될까요? 제가 여러분한테 몇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 가정의 2가지 기능 중에 하나인 애착이 집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착의 정의는 영아가 양육자 혹은 특별한 사람과 맺는 친밀하고 강력한 정서적 유대죠. 정서적 유대의 방점이 있죠, 그죠? 근데 이 시기에 형성된 애착은 아동기 이후의 삶에도 다양한 영향을 주고, 그래서 우리가 최초로 형성해야 될 건 뭔가? 애착입니다. 애착, 그렇죠? 그래서 집에서 우리가 만 3세까지 우리가 습득해야 형성해야 될 것이 무엇이었나? 애착이라는 거죠. 애착. 그래서 애착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는지를 이 무표정 실험이라고 하는 심리학 실험에서 그 순간을 포착해낸 실험이 있는데요. 그게 그 다음 영상입니다. Babies this young are extremely responsive to the emotions and the reactivity and the social interaction that they get from the world around them. This is something that we started studying 30, 40 years ago when people didn't think that infants could engage in social interaction. In the still face experiment, what the mother did was she sits down and she's playing with her baby who's about a year of age. I'm like a girl. Oh. And she gives a greeting to the baby gives a greeting back to her. Yeah. This baby starts pointing at different places in the world, and the mother's trying to engage her and play with her. They're working to coordinate their emotions and their intentions, what they want to do in the world. And that's really what the baby is used to. And then we ask the mother to not respond to the baby. The baby very quickly picks up on this. And then she uses all of her abilities to try and get the mother back.
She smiles at the mother. She points because she's used to the mother looking where she points. The baby puts both hands up in front of her and says, "What's happening here?" She makes that screechy sound at the mother, like, "Come on, why aren't we doing this?" Even in this 2 minutes when they don't get the normal reaction, they react with negative emotions, they turn away, they feel the stress of it, they actually may lose control of their posture because of the stress that they're experiencing. Okay. I'm here. And what are you doing? Oh, yes. Oh, what a big girl. It's a little like the good, the bad, and the ugly. The good is that normal stuff that goes on, that we all do with our kids. The bad is when something bad happens, but the infant can overcome it. After all, when you stop the still face, the mother and the baby start to play again. The ugly is when you don't give the child any chance to get back to the good. There's no reparation, and they're stuck in that really ugly situation. 네, 지난번에 여러분한테 제가 저녁 예배 시간에 작년인가요? 왔을 때 성인 애착 유형 검사를 해보시라고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안정 애착 말고 다른 애착들은 이러한 상호작용에서 뭔가 충분히 채워지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아이와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이 자기한테 형성되어 있는 애착이 흘러갈 가능성, 그게 한 70에서 이제 75%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렇지만 그 부모가 내가 안정애착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걸 알고 아이에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아이에게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하면 20살이 넘어서도 애착은 회복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성인 애착이 회복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일본의 정신과에서 오카다 다카시 같은 의사는 그 애착 모델을 가지고 정신과에서 아이들을 치료한 결과를 책으로 낸 애착장애라는 책으로 내서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20살이 넘은 아이도 충분히 애착이 회복될 수 있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두 번째 기능은 뭘까요? 분리해 나가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왜 기를까요? 애착하고 나서 그 다음에 분리해서 독립시키려고 기르는 거죠. 독립시키려고. 아이가 영원히 나하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떨어져 나가려고, 보내려고 아이를 기르는 거죠. 그죠?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부모들한테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자녀들한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상담실에 오는 그 성인 자녀와 성인 엄마나 아빠들이 간혹 오시게 되는데, 이제 그분들이 상담실을 찾을 때 그 이유들을 보면 자녀는 화나 있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별로 안 드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도 자녀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신 거죠. 그런 상태로 저희 센터에 이제 찾게 되는 경우들을 그건 그렇게 흔한 케이스는 아니지만 종종 보게 되는데, 그 관계를 회복하는 데는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온 경우보다는 훨씬 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요. 저 노엽게 하다가 프로보크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게 이런 의미라고 하네요.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전하게 하다. 화를 돋구다. 그러니까 노엽게 하지 말라가 사실은 번역을 제대로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은 자녀를 자극하거나 자녀로 하여금 그 아이를 자극해서 부모에게 도전하도록 만들지 마라. 이런 이야기인 거죠. 단순히 화내게 하지 말라. 이게 아니라 자극해서 부모한테 도전하도록 만드는 행동을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죠? 원어를 보면. 자, 하나님은 어쩌면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속성, 아이들의 어떤 그 특성들을 굉장히 잘 아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도전이란 어떤 뜻이에요?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 거잖아요. 그럼 도전에 수반되는 감정은 뭐죠? 분노죠. 근데 이 분노라고 하는 건 2차 감정이거든요. 2차 감정이라는 건 뭐냐면 더 원초적인 기본 감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로움,
쓸쓸함, 두려움, 상처 혹은 상실감, 이런 기본적인 슬픔, 이런 감정들이 있는데 그 감정에 내가 그 감정을 느끼고 있다고 내가 인식할 때 내가 취약하게 느껴지는, 내가 약자인 것 같은, 그 자리에서 바로 도망가서 화를 내면서 내가 훨씬 강한 입지에서 어떤 감정을 표현하는, 이게 분노거든요.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어떨 때 화내게 될까요? 욕구, 좌절, 공격 가설이 있습니다. 어떨 때 화를 낸다고요?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공격적 행동이 나타나고, 공격적 행동이 나타나는 이면에는 반드시 욕구 불만이 있을 거야. 이게 이제 욕구, 좌절, 공격 가설에서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아이들이 그렇게 화를 내게 하는 상황은 많은 경우에 아이들의 욕구가 좌절되었을 때겠죠, 그죠? 그래서 자녀의 욕구가 좌절되면 공격적 행동이 나오고, 그러면 자녀를 처벌하겠죠. 자녀를 처벌하면 자녀는 자기가 좌절된, 왜 그렇게 공격적 행동을 하냐면 좌절된 욕구 때문, 많은 경우 사랑받고 싶은데 충분히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아주지 않고 처벌하니까 오히려 화가 나서 도전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또는 반항하게 되는 그런 어떤 행동들은 어릴수록 굉장히 많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TCI 검사까지 여기서 이제 프린트하진 않았는데, 이 TCI라고 기질 및 자극 성격 검사가 있는데, 이 검사에서 자극 추구는 뭐냐면 새롭고 신기한 자극을 쫓아가는 유전적 경향성, 위험 회피는 위험한 걸 피하고자 하는 기질적 특성, 이런 건데, 이 어떤 특성에 따라서도 굉장히 아이들은 다르거든요. 정말 다른데 부모님은 똑같은 방식으로 대한단 말이죠. 어떤 방식으로 대할까요? 내가 원가정에서 자랐던 방식으로 대하는 거예요. 아이들 다.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한테는 그 방식이 제대로 훈육이 되고, 어떤 아이들한테는 제대로 훈육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자극해서 나를 도전하는 행동을 하도록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내가 행동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상담실에서 저희가 보게 되죠. 자, 그러면 매슬로우는 우리의 욕구가 위계가 있다, 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제일 아래층의 욕구는 생리적 욕구, 생리적 욕구는 여러분 아시죠? 그 다음의 욕구는 안전의 욕구. 이 안전의 욕구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물리적 안전, 두 번째는 정서적 안전의 욕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2단계의 욕구가 가정에서 채워져야 그 가정이 안전하고 편안하고 따뜻하고 쉼이 되는 곳이라고 누구나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어른들의 어떤 행동이 이 안전의 욕구를 느끼지 못하게 할까요? 폭발적 분노, 일관성 없는 화내는 행동. 이게 어떤 가정에 엄마든 아빠든 있으면 이 안전의 욕구가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3단계 욕구, 뭐죠? 애정 및 소속의 욕구. 내가 어딘가 이 가족 속에 속해서 친밀감을 누리고 싶어하는 욕구 자체를 느낄 수 없는 거예요. 어디에 에너지가 다 쓰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 집이 안전한지 안 한지, 엄마가 화낼지 화 안 낼지, 오늘 저녁에 아빠가 술 드시고 폭발적인 분노를 할지 안 할지, 거기에 온 에너지를 다 쓰기 때문에 3단계 애정 및 소속의 욕구를 느낄 수도 없고 안전해도 친밀감을 느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아마 그 크는 장면, 여러분이 성장한 장면들을 생각해 보셔도 엄마 아빠의 폭발적인 분노가 우리를 어릴 때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만약에 있었던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만하실 거거든요. 저희 아버지 폭발적인 분노 있으셨죠. 폭발적인 분노 있어서 전 1년에 한 5번이었지만 늘 아빠가 화내실까봐 전전긍긍했죠. 근데 저는 폭발적인 분노를 저희 친정에서는 낸 적이 없어요. 아빠가 무서우니까 할 수가 없죠. 더 강한 분노로 누를 거니까 시작을 안 하는 거죠. 근데 결혼하고 나서 우리 남편하고 싸우면서 화를 낼 때 폭발적으로 분노를 하면 우리 남편은 아이를 데리고 다른 방으로 안 보여주려고 들어가고, 아이는 들어가서 아빠, 난 엄마가 저렇게 화를 내면 벌벌 떨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럼 거기서 우리 남편이 동훈아, 아빠도 떨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폭발적인 분노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분노를 하고 나서 화낸 사람의 그 자괴감, 그리고 다음에 다시는 안 할 거야 하고 결심하지만 또 분노가 쌓이면 또 터뜨리는 걸 반복하는,
이것 때문에 상담실에 오셔서 우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감정을 결국 조절해내는 것, 우리가 상담실에서 어떤 도움을 드릴까요? 라고 한마디로 만약에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그거는 조절력이에요. 행동이든 감정이든 생각이든 조절해내는 능력을 향상하면 우리는 건강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오시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욕구는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3단계 욕구, 4단계 욕구까지는 우리 가정에서 채워져야 되는 거죠. 4단계는 자신감, 성취감을 맛보고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 이게 채워져야 되는 거고, 그래서 1에서 4단계까지 욕구는 결핍 욕구라 그래가지고 욕구가 충족되면 뭔가 좀 욕구가 덜 생기는, 근데 5단계에서 7단계 욕구는 성장 욕구이기 때문에 뭐 자아 실현의 욕구 이런 거, 심미적 욕구 이런 거는 충족될수록 욕구가 더 올라간다고 하는데, 저희 가정에서 채워져야 될 건 안전의 욕구, 정서적으로 안전한 곳, 그래서 가족 간의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곳, 그래서 그 욕구들이 충족되기 때문에 그제서야 아이들은 내가 뭔가를 좀 잘해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자존의 욕구가 발현될 수 있는 곳이 건강한 가정인 거죠. 그럼 여러분은 이 상태에서 어떤 부분을 돌아보셔야 될까요? 우리 원가정은 어느 정도 어디까지 내 욕구가 충족됐는지, 우리 지금 내가 이룬 이 가정에서 내 아이는 안전의 욕구가 충족될지 안 될지, 자존의 욕구가 발현될지 안 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친밀감과 사랑의 욕구 이런 게 좌절되면 아이들은 공허하겠죠, 그죠? 사랑받는다고 느낄 수 없으니까. 그렇지만 아이들은 이 공허감을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이 공허감 때문에 짜증을 내기도 하고 공격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뭐 어른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이제 되어가는 거죠. 맘마. 자, 이게 맘마. 그치? 그렇다면 애착을 형성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과거엔 아기의 배고픈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수유나 음식물이 가까운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접촉 연구의 아버지로 불리는 할로우 박사는 접촉이 중요한 애착 형성 요인임을 증명했다. 할로우는 몇 가지 독창적인 실험을 했는데 아기 원숭이에게 자기 양부모를 스스로 택하게 했다. 하나는 먹이를 주는 철사로 된 원숭이, 다른 하나는 먹이를 주지 않는 천으로 된 원숭이였다. 이 천 조각은 먹이는 주지 않지만 편안함과 사랑을 준다. 이 새끼 원숭이는 일단 우유를 먹기 위해 철사 원숭이에게 달려간다. 하지만 젖을 먹고 나자 재빨리 천 원숭이에게로 옮겨간다. 그리고 18시간 동안 여기에만 계속 붙어있다. 새끼 원숭이는 음식물보다는 부드러운 접촉과 보살핌을 택한 것이다. 그렇다면 무서운 상황에서는 새끼 원숭이는 어디로 갈까? 천 원숭이에게 달려갔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무서울 때 자기를 만져주고 안정시켜줄 엄마에게 찾아갔다. 애착은 먹이보다 사랑과 위안이 더 크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먹여만 주고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해주고 아기가 생존하겠지, 그렇게 잘못 생각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자라는 애들이 대부분 그 병에 걸린다든지 제대로 정상적인 발육을 못하고 혹은 정박아가 된다든지, 그래서 정상적인 발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이 어머니가 해주는 게 그냥 애를 먹여주고 깨끗하게 해주고 뭐 이런 게인 것보다는 훨씬 더 해주는구나.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제 정서적인 반응, 감정적인 반응, 뭐 사랑의 관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940년대 스피츠 박사는 시설기관의 아이들을 관찰하다가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엄마를 잃고 4개월 이상 시설기관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비운하였다.
9개월 된 이 아기는 머리를 흔들고 이상한 손 움직임을 보였다. (15개월) 된 아기는 제대로 자라지 못해 크기가 3개월짜리만 했다. 음식이나 위생 등 다른 환경은 좋았지만 엄마의 부재가 문제였다. 자, 이 영상은 여러분이 제 강의를 들으신 분은 몇 번 보신 분도 있을 텐데요. 자, 존 볼비라고 하는 정신분석학자는 모든 인간에게는 안전기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정서중심 치료, 부부치료 이론에서는 결혼의 목적은 안전기지를 얻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Secure base, 안전한 대상을 찾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집이 해리 할로우가 어떤 원숭이한테 그 해리 할로우가 한 실험에서 그 원숭이가 어떤 원숭이한테 더 오래 있어요? 천으로 된 원숭이한테 오래 있죠. 그럼 무슨 뜻이에요? 모든 인간에게는 그 접촉 위안이 아주 본능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다 자랐잖아요. 이렇게 다 자랐고 어른이 됐고 우리 아이들도 다 컸는데 제 아이는 지금 29살인데 걔한테 마치 그 천으로 된 원숭이와 같은 건 뭘까요? 부모의 공감과 지지인 거죠. 그 큰애라고 그 지지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그 발달 단계에 맞는 천원숭이가 있는 거죠. 가장 그 범위가 넓은 건 아이를 감정에 공감하고 그 아이를 지지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저는 이제 63년생이니까 저희도 유교의 문화의 흔적이 있잖아요. 근데 유교라고 하는 건 어떤 학문인가요? 감정을 억압하고 역할을 해내는 게 좋은 사람이죠. 유교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인간의 어떤 본능을 고려한 상담학이나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건강한 행동과 유교에서 얘기하는 좋은 사람이 다른 거죠. 그래서 아이가 다 커도 아이들은 위로가 필요하고 지지가 필요하고 공감이 필요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내가 집에 가면 저 해리 할로우의 천원숭이처럼 나는 저렇게 안식과 위안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어야 그 안전기지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우리는 이 세상 어디에선가 도전하며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는 안전기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인간은 안전할 때 도전하고 불안하면 애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 중에서 미국 유학 보낸 친구가 있었는데 걔 하는 말이에요. 딸한테 전화 와서 이야기 길어지면 골치 아프다. 이야기 짧을 때 별일이 없을 때라는 거예요. 이야기 길어지면 골치 아프다. 무슨 이야기예요? 불안하면 뭔가 문제를 쏟아내죠. 근데 안전하면 그냥 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부모는 우리에게 어떤 존재였어야 되는가? 저 해리 할로우의 천원숭이 같은 존재였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내 아이가 아무리 컸어도 내가 신생아처럼 안아주지는 않지만 심리적으로 그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분노가 어떻게 생겨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분노가 생기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돼 있나요? 왼쪽에 여러 가지 부정적 감정들이 있죠. 그 부정적 감정들을 느끼는데 거기 뭐가 있어요? 성가신, 짜증난, 불안한, 슬픈, 불안정한, 죄스러운, 질투나는, 씁쓸한, 후회스러운, 외로운, 쓸쓸한 뭐 이런 감정들을 느낄 때 그거를 내가 표현하거나 해소하지 않고 억압하거나 부인하거나 술이나 담배 등으로 뭔가 거기서 탈출하거나 이렇게 하면 몸과 마음의 긴장이 고조돼서 2차 감정인 분노를 느끼게 되고 그게 적대감으로 변해서 공격적 행동을 하게 되는 게 이 공격적 행동을 하고 분노가 생기는 과정에 대한 하나의 모델이란 말이죠. 그죠? 자, 무슨 얘기하다 우리가 이 얘기가 나왔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 자녀가 이런 부정적 감정, 왼쪽에 있는 감정들을 느끼면 그 감정들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감정을 표현했을 때 아유 그랬구나. 네가 진짜 힘들었겠다. 네가 진짜 억울했겠네. 네가 화날만 하네. 그런데 누구야? 화가 났다고 해서 친구를 때리면 안 되지.
감정은 공감하고 행동은 고쳐주는, 그게 아이한테 아이를 노엽게 하지 않는 양육 행동인 거죠. 사실 저희 센터에 아내들이 와서 가장 많이 듣고 싶어하는 말도 남편의 공감이에요. 남편이 공감을 안 해줘요. 해결책을 얘기하려고 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체적인 행동, 어떻게 사랑할까? 상대방을 내가 수용한다는 걸 어떻게 표현할까? 그 사람이 느끼는 부정적 감정에 공감하면 그 사람은 수용된다고 느낀대요. 그래서 공감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부정적 감정을 느낀다는 건 건강하지 못한 걸까요? 어떤 사람은 좀 더 부정적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이 기질적으로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부정적 감정을 잘 느낄까요? 불안하면, 불안이 높으면, 두려우면, 그러면 훨씬 더 화들짝 잘 놀래고 화를 확 내게 되겠죠. 그래서 TCI 그 기질 검사 해보면 불안이 낮고 낙천성이 높고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부정적 감정 그렇게 잘 느끼지 않습니다. 근데 기질적 특성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타고난 걸.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부정적 감정을 표현한다는 것 자체는 잘못된 일이 아니거든요. 감정에는 죄가 없습니다. 다만 그 부정적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언행으로 그 폭력성을 드러내면 그거는 정죄와 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부정적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를 비난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거절하거나 하면 아이들은 이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는 거를 잘 안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 감정이 쌓이면 어떻게 되죠? 적대적 행동, 공격적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게 자녀를 노엽게 하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흐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관계가 나빠지죠. 그렇죠? 자, 그럼 자녀가 분노를 느끼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린 자녀들이죠. 자녀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그 아이가 원하는 걸 그렇다고 우리가 다 해줘야 되나요? 아니요. 그건 절대로 아니죠. 그 아이 발달 단계에 맞는 최적의 좌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린 아기들은 그 아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 아이가 원하는 것들을 다 해줘야 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도 모르게 은연중에 아이한테 최적의 좌절을 시키죠. 네가 해봐, 네가 일어나봐, 할 수 있어, 혼자 먹어봐, 혼자 갖고 와, 혼자 엄마한테 와봐, 네가 혼자서 읽어봐, 혼자서 일어서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해야 되고, 두 번째,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면 공감하면서 듣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상담실에서 부모 자녀 관계로 상담을 할 때 부모한테 가서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표현해 보세요 할 때가 있어요. 부모님이 들으실 만하다는 판단이 들면, 그럴 때 돌아가서 그런 이야기들을 했을 때, 아, 네가 그랬다면 정말 힘들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는 슈퍼비전에서 그 어느 슈퍼바이저의 통계에 의하면 10분 중에 2분 정도 된대요. 나머지 8분은 어떻게 하실까요? 나머지 8분은 내가 언제 그랬냐? 내가 언제 그랬냐? 그랬더라도 나는 기억에는 없지만 다 너를 사랑해서 한 거다. 네가 다른 더 심한 집을 못 봤구나. 그 다음에 또 네가 이제 크고 힘이 생겼다고 엄마를 비난하는 거야.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이때 여러분이 자녀와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면, 아이가 불편함을 호소할 때, 아, 엄마가 그랬다면, 그리고 네가 그렇게 느꼈다면 정말 힘들었겠다, 이렇게 하면 그 감정이 풀어지고, 저는 실제로 상담실에서 정말 강한 감정이 여기까지 차 있었는데 그 엄마 한마디, 엄마의 그 진정성 있는 사과, 엄마의 진정성 있는 인정, 그 과정을 통해서 그 감정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장면을 몇 번 보았습니다. 정말 그게 감정이거든요. 그게 감정이거든요. 그 다음에 자녀가 분노를 자녀를 프로보크, 자녀를 자극해서 그 자녀가 도전하도록 하지 않으려면 결국은 부모님의 감정 조절력을 키워야 되는 거죠. 부모님의 감정 조절력. 감정 조절력은 어떻게 하면 키워질까요? 기도하고 운동하면. 그래서 제가 지금 가만히 상담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기도하고 운동하면서 인생을 망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기도와 운동을 꾸준히 한다면. 기도는 영적으로 우리를 트레이닝 시키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운동은 육적으로 우리를 훈련시키기 때문에 기도와 운동 두 가지를 병행하거나
아니면 믿지 않는 분은 운동을 하거나 하면 이 감정 조절력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불편한 감정을 조절해내는 건 우리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불안장애 환자들이 먹는 불안장애 약은 우리의 심장 박동수를 낮추는 약이거든요. 근데 심장 박동수가 낮아지는 건 운동을 해도 심장 박동수가 낮아진다고 돼 있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부정적 감정의 크기가 작을 때 표현하는 겁니다. 터지기 전에 표현하는 겁니다. 아이한테 터트리기 전에 불편함이 작을 때 표현하는 겁니다. 그게 아이들로 하여금 자극받아서 부모한테 도전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한다는 건 과연 뭘까요? 우리가 상담실에 오시면 자녀가 건강하게 잘 큰다는 건 뭘까요? 이렇게 하면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여러 가지 기대가 있으시거든요. 근데 심리학적으로는 뭐냐 하면 인간이 하는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이고 하나는 관계죠. 그래서 하나는 기능을 잘 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해하고 지식을 받아들이고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과 일을 파악해서 잘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는 거고요. 타인들과 사회적 관계를 잘 맺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사들끼리 저희가 상담적 수다를 떨 때 아이가 40살이 되면 그 아이를 잘 길렀는지 어느 정도는 가늠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전 옛날에 아이가 대학을 가면 아이를 잘 키웠는지 알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아이가 어릴 때. 아니에요. 29살이고 내년에 결혼하는데도 아니에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죠. 그 아이가 지금 10년이 지나서 우리 아이가 일도 잘 해내고 아내와도 잘 지내고 아이와도 사랑의 관계를 맺고 교회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고 교회에서도 잘 지내고 우린 이럴 때 우리 아들이 참 건강하게 잘 컸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능과 관계 두 개를 잘 할 때 우리는 그게 건강하게 잘 자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상담실에는 주로 관계가 무너져 있거나 감정 조절이 안 되는 분들이 오시죠. 자, 그러면 이건 보이세요, 여러분?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네요. 크니까 보이겠네요. 네네, 보이시죠? 예, 자, 이건 저희 센터에서 쓰는 부모 양육 태도 검사라고 하는 검사의 프로파일입니다. 자, 이건 그냥 맛배기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뒤에 또 나오니까 제가 또 넘겨볼게요. 이거 실명이 아닙니다. 하나는 이은혜 양이고요. 하나는 이축복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프로파일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앞에 있는 이 프로파일에 빨간 선이 보이시죠? 그 빨간 선이 보이고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지지 표현부터 쭉 합리적 설명, 성취 압력, 간섭, 처벌, 감독, 과잉 기대, 비일관성 이런 어떤 항목들이 있죠. 그럼 이 검사는 뭘 하는 걸까요? 제가 저희 센터에 누군가를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그 부모님이 자녀를 어떻게 기르고 계시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양육 태도에 대한 객관적 탐색과 판단이 있어야 되겠죠. 정량적 판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 용도로 이 검사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한테는 이 부모 자녀 양육 태도 검사에 나와 있는 문항의 행동들이 굉장히 구체적이거든요. 이 구체적인 행동들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면 이미 내가 다 잘하고 자녀가 없는 분은 우리 집엔 이게 부족했어, 이건 충분했어, 이게 될 거고, 자녀를 기르는 분은 나는 이게 부족하네, 나는 이게 좀 과하네, 이걸 알 거고, 양방향으로 이게 가능할 거여서 이 프로파일을 그려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보여드리게 됐는데, 자, 보세요. 빨간 선이 건강한 선이에요. 건강한 선. 지지는 한 75점 정도, 합리적 설명도 한 75점 정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쭉 돼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엄마 프로파일, 하나는 아빠 프로파일. 근데 이거는 누가 한 거냐면 6학년짜리 아이가 우리 엄마는 나한테 이래요, 우리 아빠는 나한테 이렇게 해요, 이걸 표시한 거예요. 엄마가 할 수도 있고 아빠가 표시할 수도 있고 양쪽 데이터를 다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눈에 보시기에 거의 점수들이 가운데 빨간 선을 중심으로 모여 있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 센터에 오시는 내담자한테 이 검사를 했을 때 이런 프로파일을 본 적은 없습니다. 왜? 이런 분들은 센터에 안 오십니다. 잘 살고 계십니다, 집에서.
이런 검사 있는 줄도 모르고 해볼 필요도 못 느끼고 그냥 우리 아이는 순한지 그냥 잘 커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런 프로파일을 본 적이 없어요. 저희 센터에서 주로 보는 프로파일은 이겁니다. 예, 보세요. 가운데 건강한 수준이 있죠. 근데 아빠는 어때요? 지지는 좀 하고 설명은 바쁘니까 못하고 또 근데 은근히 공부에는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성취압력은 표준보다 좀 기준보다 더 주고 간섭은 또 성취압력 덜 주네요 아빠. 예, 간섭도 별 할 시간 없고 근데 또 한 번씩 계실 때는 처벌도 하는 편이죠. 그 다음에 감독은 잘 못하고 근데 살짝 또 기대는 하시네요. 그리고 감정 조절은 좀 안 되시네요. 자, 엄마를 보세요. 엄마는 동그란 거거든요. 동그란 표시가 엄마거든요. 엄마는 어때요? 지지 별로 안 하고 설명도 별로 안 하고 근데 공부는 꽤 압력 주고 있고 간섭도 꽤 하고 처벌은 세게 하시죠. 엄마 처벌 올라가 있잖아요. 감독도 꽤 세게 하고 또 과잉으로 뭔가 아이한테 은근히 기대하면서 잘하기를 암묵적으로 기대하고 감정 조절 안 됩니다. 그죠? 자, 이 프로파일은 저희 센터에서 아주 익숙하게 볼 수 있는 프로파일입니다. 근데 이 집은 아빠가 그래도 처벌이 그렇게 조금 있지만 아빠가 뭐 성취 압력 세지 않고 아빠까지 감정 조절을 못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너무 심하지 않기 때문에 요 정도 되면은 그래도 아이가 너무 많이 힘들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프로파일로 그리진 않았지만 어떤 집의 아이가 가장 힘들까요? 엄마 아빠 모두 다 지지는 낮고 합리적 설명 낮고 성취 압력 높고 간섭 높고 처벌 높고 과잉 기대 높고 비일관성 둘 다 엄청 높고 자 이런 내담자를 전 실제로 본 적이 있습니다. 본 적이 있는데 그 아이가 진짜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어느 한쪽도 해리 할로우 실험에서 나온 천엄마가 없는 거예요. 안전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삐댈 데가 없는 거예요, 애가. 어느 한쪽도 삐댈 데가 아이가 진짜 힘듭니다. 그러면 자 그래서 제가 이거 프로파일을 왜 보여드리냐 여러분이 그냥 한번 가늠해 보시라고 내가 만약에 저걸 한다면 나는 좀 어디쯤 갈까 지지 어디쯤 갈까 자 그럼 문항을 아셔야죠. 그죠? 문항 보여드릴게요. 자, 부모 양육, 이 양육 태도는 유치원 시기에 분명하게 평가될 수 있는데 이때 평가된 게 18, 19세까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그리고 발달 과정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양육 태도가 어린 시절에 아이가 취약하기 때문에 그게 영향이 지속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러면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인가요? 굉장히 많이들 생각을 하지만 어떤 게 좋은 부모인지 제가 그거를 한 문장으로 확 다가왔던 문장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당신 자녀를 나와 아내에게 온 귀한 손님처럼 여겨라. 귀한 손님이 오면 어떨까요? 반갑고 극진히 대접하고 싶죠. 근데 뭘 중심으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거 막 강요하지 않잖아요. 귀한 손님인데 우리 아이한테 그렇게. 두 번째, 손님이에요, 그 사람. 내가 마음껏 이 사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소중히 여겨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을 개별자로 존중을 해줘야 돼요. 세 번째, 떠날 사람이에요. 내가 그 아이들을 계속 붙잡아 두는 게 아니에요. 언제 떠나느냐는 아이들마다 다르겠죠. 근데 진짜 떠나보내야 돼요, 그때요. 그래서 올 때 정말 귀하게 왔으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니까 그 아이한테 정말 우리가 애정을 쏟고 좋아하는 거 잘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그대로 존중해주고 그 사람이 가고 싶어 할 때 언제든지 갈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자, 이분은요 서울대 그 소아정신과에 계시는 김북년 교수님이거든요. 근데 유튜브에 그 본인의 채널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이분의 그 자녀를 대하는 방식에 대한 어떤 짧은 쇼츠인데 이분의 관점에서 이제 한번 보세요. 좋은 뭐 손님처럼 대하라는 거잖아요. 존중이 기본이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상대가 좋아하고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걸 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포커스라는 거잖아요. 손님이 오면 그 사람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죠? 자, 그럼 부모 양육 태도 검사. 아까 지지 있었죠, 지지. 자, 애정을 많이 표현하는 정도 이런 문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격려하고 좋아한다고 말하고 시간을 같이 보내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관심을 기울이고 칭찬해주고 자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아플 땐 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언제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지켜보고 있다고 아이가 느끼고 자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아플 때는 특히 더 신경을 많이 기울이고, 이거 점수 얼마였다고요? 건강한 수준 75점. 이거 75점 나오는 분은 상담실에 잘 안 오십니다. 예, 그래서 이거 별로 본 적 없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지지 많이 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죠? 요런 행동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뭘 보셔야 되죠? 우리 원가정은 어땠나? 나는 아이한테 어떻게 하고 있나? 이 두 개 다 보셔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설명. 설명은 무슨 설명이냐면, 잘못을 꾸중할 때 자녀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하자. 이겁니다. 그죠? 그럼 무조건 지시하기보다 왜 그래야 되는지, 화난 이유, 부모가 왜 화났는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이건 문학이 잘못 들어있네요. 그 다음에 칭찬이나 벌을 줄 때 이해할 만한 이유가 있고, 혼내기 전에 왜 그게 옳지 않은지, 무리한 요구를 하면 거절하는 이유도 설명해주고, 의견을 존중하고, 이것도 75점이 건강한 수준입니다. 근데 상담실에 오시는 분들은 이 점수도 대부분 낮죠. 무작정 해야 되는 거지. 혼나야 되는 거지. 이유도 모른 채로. 그럼 아이는 원리를 파악할 수 없고, 더구나 UNI라고 하는 기질 검사를 해보면 아이들 중에는 탐구형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탐구형의 아이들은 머리로 이해하지 못하면 실천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 애가 설명하지 않는 엄마를 만났다. 그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넘어갔네요. 예, 성취압력. 이건 뭐 공부에 대한 거죠. 잘해야 된다, 최고가 돼야 된다, 공부에 신경을 가장 많이 쓰고 항상 최고여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 이건 60점 정도가 건강한 수준이죠. 자,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존재적으로 사랑받을 수 있는데 왜 이 PAT에서는 성취압력 60점이 건강한 수준일까요? 왜 그러냐면 자존감이 높은 아이가 행복한데요. 자존감의 구성 요소가 자기 가치감과 자기 효능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가치감은 내 존재로서의 가치, 자기 효능감은 내가 뭔가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내 인식. 근데 아이가 성공 경험을 하지 못하면 어떻겠어요? 자기 효능감이 낮겠죠. 근데 성공 경험을 할 수 있는 건 고등학교 때까지는 공부인 거죠. 왜냐하면 학생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간섭입니다. 간섭은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간섭도 너무 높으면 안 되죠. 이거 아마 40점이 건강한 수준일 겁니다. 다섯 번째, 처벌. 이건 그냥 혼내는 거죠. 훈육이죠. 그죠? 잘못했을 때 체벌까지 포함되는 거죠. 이것도 40점이 건강한 수준인 것 같고, 그 다음에 감독.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사교육을 시키는 장면에서는 사실은 감독은 문항들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어느 정도 아이에게 좀 신경을 쓰는 집은 이런 것들을 거의 신경 쓰게 마련이죠. 그죠? 공부하는 부분 빼고는.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과잉기대. 자, 과잉기대 이거 굉장히 피곤하고 암묵적 기대입니다. 암묵적 기대는 뭐냐 하면 은연중에 기대한다는 거예요. 말로는 얘기하지 않아. 근데 은근히 시험 보고 나면 엄마 기분이 좀 안 좋고 입으로는 괜찮다고 말하는데 엄마가 옆집 아줌마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좀 나쁘고 표정도 좀 안 좋고, 그래서 엄마 보기가 약간 눈치 보이고 뭐 그러다 지나가고 말고 이렇긴 하지만 뭔가 암묵적으로 아이한테 계속 어떤 과잉으로 기대하는 게 있는 부분들, 이것도 굉장히 피곤한 상호작용이죠. 건강하지 못한 상호작용이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비일관성. 자, 보면 저희 센터에서 보면 어떤 점수가 높을 때 아이가 가장 힘드냐면요, 처벌하고 비일관성 점수가 높을 때요. 처벌하고 비일관성 점수가 높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처벌도 세게 하는데 언제 할지 모르는 거예요. 엄마 기분에 달려 있는 거예요. 어떤 날은 괜찮고 어떤 날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집에 자라는 아이가 불안이 높다. 불안이 낮은 애들은 차라리 나아요. 걔는 배짱이 있기 때문에 괜찮거든요. 근데 불안이 높은 애가 그런 엄마 밑에 있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아주 힘듭니다. 뭐예요? 같은 일에 대해서 화를 낼 때도 있고 안 낼 때도 있고, 같은 일에 대해서 어떤 땐 야단치고 어떤 땐 야단을 안 치고, 기분대로 나를 대하고, 근데 두 분이 다 이렇게 대한다. 이러면은 진짜 아이는 힘듭니다. 그리고 불안이 높고 MBTI의 J가 뭐예요?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죠. 계획이 중요하고. 그렇다. 이러면 그 아이들은 이 통제력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 집에서. 그래서 해리 할로우의 그 안전기지가 아닌 거죠, 집이. 집이 안전기지가 아니면 걔가 어디를 안전기지로 삼아야 할까요?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고 친구 만나고, 뭐 어떤 애는 교회 가서 자는 애도 있고,
뭐 그런 애들도 드물지 않게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8가지 차원에서 내 행동을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 부모님이 어떠셨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 부모님이 나한테 한 게 그대로 흘러가고 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어떤 그래프였어요? 어떤 그 프로파일이었어요? 굉장히 건강한 프로파일이죠.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거의 엄마 아빠가 뭐 약간 그건 있지만. 자, 그러면 이 프로파일처럼 아이를 기르면 도대체 아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우리는 부모 양육태도 검사를 하고 양육태도를 점검하고 심리교육을 하고 코칭을 하고 행동 수정을 하고 하는 일들을 상담실에서 하고 저도 이 강의의 주제 내용 안에 이거를 넣었을까요? 자, 여러분이 자녀를 기를 때 제일 걱정되시는 게 뭐예요? 뭘까요? 자녀를 기를 때 내가 이 땅에 영원히 살 수는 없을 테고 내가 이 땅에 없더라도 그 다음 빈칸을 채우면 뭐라고 하실까요? 크게.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것 같아요. 전 불안이 좀 높은 편이라 우리 아이가 삶의 어려움을 하나님 안에서 잘 견뎌냈으면 내가 도울 수 없을 때 우리 아이가 삶의 고난들을 잘 통과했으면 이게 염려 중에 하나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기르면 건강하게 기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회복 탄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연구는 1955년 카와이 섬에서 태어난 신생아 8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시작됐는데 이 섬이 그때는 고립돼 있었대요. 그래서 30년 뒤에도 700명 정도가 남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결손 가정의 아이일수록 학교나 사회에 적응이 힘들었대요. 그리고 그 섬은 성적으로도 굉장히 문란하고 그 다음에 뭐 마약 이런 것들도 많이 했기 때문에 너무나 그 여러 가지로 여건이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근데 심리학자인 에미 워너가 그 중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에 있는 200명 정도를 출연해서 추가 연구를 해봤는데 그 200명은 극빈층, 가정 불화가 극심하고 별거나 이혼을 했고 엄마 아빠가 뭐 알코올 중독이거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해요. 그랬더니 걔들은 당연히 학교 생활에서 부적응이 일어나죠. 근데 에미 워너가 관심을 가졌던 데이터는 그 중에서 일부였는데요. 어떤 데이터였냐면 자, 201명 중에서 129명, 3분의 2는 실제로 문제를 일으켰대요. 학교에 부적응하고 뭐 마약하고 알코올하고 이렇게 됐는데 나머지 3분의 1, 72명, 어떤 3분의 1이죠? 그 700명 중에서 남아있던 700명 중에 환경이 열악한 200명 정도를 뽑았는데 그 중에 3분의 1이죠. 이 72명은 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복 탄력성 책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세상의 모든 부모와 교육이 만들어내기를 원하는 이상적인 아이들로 자라 있었다. 이거를 이 팀이 어떤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 강인한 힘의 원동력, 이걸 회복 탄력성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로 했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돼 있는데 자, 그러면 이 회복 탄력성 연구에서 이 환경이 너무나 열악했는데도 서구 사회 부모들이 기르기를 원하는 아이 또는 세상의 모든 부모와 교육이 만들어내기를 원하는 아이들로 자라있는 이 70명의 비밀이 뭐냐 하면 여기가 집성촌이었기 때문에 엄마 아빠뿐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삼촌 이런 사람들이 같이 있을 수 있었대요. 근데 엄마 아빠가 꼭 아니어도 엄마 아빠는 이혼하고 마약하고 헤어지고 알코올하고 해도 그 중에 한 명의 어른이라도 어떠한 경우에도 이 아이의 입장이 되는 어른이 한 명 있더라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이 아이 입장이 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네가 한 걸 보니까 나도 참 기가 막히네. 어쩌다가 이랬어? 아, 근데 네가 진짜 힘들었겠다. 오죽하면 그랬겠니? 그래, 그래도 나한테 말 잘했다. 우리 어떻게 대책을 찾아보자. 근데 누구야? 아무리 힘들더라도 네가 이 일을 반복하면 안 돼. 이렇게 했던 어른 한 명을 갖고 있었던 게 그 70명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전에 보여왔던 그 프로파일이 길러내는 아이가 결국은 이 회복 탄력성 높은 아이로 길러내고 그런 거죠. 지지가 높잖아요. 그죠? 합리적 설명도 높고 감정대로 대하지 않고
김붕영 교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아이를 존중하는 거죠. 존중하고 사랑하는 거죠. 이게 건강한 사랑인 거죠. 자, 그러면 나는 지금 프로파일 보고 이거 들어보니까 내 양육 태도는 그런 것 같지 않아. 난 엄마인데, 아빠인데. 그리고 우리 부모님의 양육 태도도 그닥 건강한 프로파일하고는 거리가 멀 것 같아. 그럼 왜 이런 양육 태도를 갖게 되었을까 생각해 봐야 되죠. 자, 우리의 유전적인 게 닮아있죠. 당뇨, 고지혈증, 치매, 아포이포 유전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닮아있죠. 이 유전 정보가 전수되듯이 양육 태도 또한 대를 물려 전수되는 거죠. 그래서 가계도를 그려보면 3대가 다 전수되어 내려오거든요. 심지어 불안, 우울, 중독 이런 것까지도.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멈춰서서 무슨 생각을 해보셔야 되냐면 부모님 또한 어린 시절의 나처럼 부모의 양육 태도가 어떻든 그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힘없는 피해자였을지도 모른다. 이 관점에서 부모님을 한번 보셔야 돼요. 그쵸? 나는 사랑받고 싶었기 때문에 나한테 결핍된 것만으로 꽉 차 있죠. 근데 그 부모님의 통장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통장 잔고가 얼마였는지. 그리고 그 통장 잔고가 그런 부모님이 나한테 어느 정도를 주셨는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부모님의 진정한 사랑인 거죠. 사랑했지만 그만큼밖에 줄 수 없는 정서적 자원과 양육 자원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폭발적 분노를 하던 우리 아버지, 정서적으로 냉담했던 저희 엄마까지도. 그래서 이 양육 태도의 피해자였던 부모는 나에게는 어쩌면 가해자의 스탠스에 서게 됐을 수도 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여기서 안 끊고 모르는 채로 계속 이렇게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 가게는 계속 이 양육 태도가 전수돼요. 계속 이 양육 태도가 전수돼요. 그래서 가계도에 관한 상담 심리학 책을 보면요, 그 가계도 분석을 해놓은 거 보면 정말 재밌고 놀랐거든요. 그거 중간에 누가 끊지 않으면 그대로 전수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회복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 대해서 이것들을 끊을 수 있죠. 그리고 우리 대해서 이것들을 되돌이킬 수 있죠. 그래서 호주에 지금 돌아가셨는데 유명한 그 YM 치유사였던 그 브루스 리치필드 박사는 회복에는 기도 이외의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회복에는 기도만 필요한 게 아니라 기도도 해야 되는데 그 외의 것이 필요한데 그게 지식이에요, 지식. 그래서 제가 이 저녁 시간에 여러분께 드리고 싶어 하는 건 기도 외의 지식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 역할이 그거니까요. How to, 어떻게 사랑할까? 이렇게 사랑했었어야 되고 사랑받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이 시간을 통해서 전 뭘 기대할까요? 부모님이라면 내 양육 태도가 어디서 왔는지 위에서 왔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그대로 아이를 키웠더니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내가 필요하다면 자녀에게 사과하고 용서 구할 용기를 한번 내보시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제 내담자 중에는 정말 드라마 같은 성장사를 갖고 있는 내담자들이 종종 있어요. 너무 힘든 성장사여서. 아니, 엄마 아빠 어느 한쪽은 괜찮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양쪽 다 아닌 거예요, 진짜. 그래서 그분이 지금 그렇게 삶의 실존적 책임을 감당하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게 신기할 정도예요, 전 솔직히 말하면. 그럴 정도의 성장사를 갖고 있는데 본인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것들을 다 분석해서 이 얘기들을 본인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상담실에 와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할아버지는 아마 그게 최선이었을 거예요. 아빠는 그게 최선이었을 거예요. 엄마도 그게 최선이었을 거예요. 이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여전히 본인은 힘들죠, 그죠? 용서는 과정이니까요. 자, 자녀라면 어떻게? 부모님이 왜 그런 양육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부모님이 사과하신다면 사과를 받아들이고, 부모님을, 그럴 수밖에 없었던 부모님을 용서할 준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그걸 들고 나가고,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나, 어떤 나예요? 이런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았을 때 부모님을 공경할 수 없죠. 저 우리 아버지 공경할 수 없었죠. 공경할 수 없죠. 성경을 볼 때마다 죄책감은 올라오죠.
이 죄책감의 딜레마 속에서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나를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내 스스로도 나를 용서하고, 이 작업이 나를 풀어주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예수전도단에서 번역해낸 책 중에 부모를 용서하기, 나를 용서하기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 이 과정들을 쫙 가계도까지 그려가면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가정의 가계도를 그려가면서 풀어내고 있는 그 책이 있을 만큼, 예, 이 부모를 용서하고 나를 용서하는 작업은 굉장히 중요한 작업인데, 이 정서통장, 이 양육 자원을 고려하지 않고는 부모를 용서할 수 없죠. 왜? 내가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너무 강하니까요. 왜 안 되지? 네. 그러면 용서는 어떻게 할까요? 첫 단계. 자, 2번이나 넘어갔네요. 어떻게 꺼졌다. 어떻게 하면 다시 올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첫 번째는 그 일어난 일을 그거 하지 말고, 미화하지 말고 파악해야 돼요. 아이들은 그 환경에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아빠가 성폭행을 해서 그걸 당한 딸조차도 아마 아빠는 나에게 성지식을 가르치고 싶었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상담책에서 그 실려있는 대화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렇게라도 자기를 설득해서 환경에서 살아남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에게 행해진 잘못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한번 기록해 본다. 그 2번째, 그 일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감정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두려웠는지. 내가 나쁜 아이여서 내가 맞았다면 내가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죄책감 느껴지고, 얼마나 내가 죄책감 느껴지고 수치스러웠는지. 이 감정이 뭉뚱그려져서 나는 불쑥불쑥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화를 냈는지, 내 자녀를 포함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3번째, 자기의 상처와 감정, 분노를 표현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감정은 이름을 붙여서 표현하기 전에 해소되지 않습니다.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담실에 오셔서 하는 작업이 자기 감정을 파악하고 그 감정을 이름을 붙여서 표현하는 게 그래서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 감정들에 대해서 신뢰할 만한 친구에게 얘기하고, 글로 쓰기도 하고, 부모님께 거기에 대해서 편지를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붙이지 않는 거죠. 네, 부모님 받을 준비 안 돼 있을 거니까 부모님 같이 이 강의를 들으신다면 몰라도 부모님께 편지를 쓰기도 하고, 예. 그리고 빈 의자 앞에 상대방이 앉아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엄마 아빠가 그랬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얘기해 보는 거. 그 다음에 4번째는, 이 부모님들이 상처를 준 경우에는 많은 경우 자식의 경계를 존중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부모님하고 관계가 좀 좋아지더라도, 다시 부모님과 정서적으로 가까워지더라도 내가 내 경계를 좀 지키려는 에너지를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5번째는, 뭔가 이 편지를 쓰다 보면 부모님인 상대방은 나한테 비치고 있는 것 같고 나는 뭔가 채무자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러면 부모님을 향해서 그 쓴 편지에다가 붙이지 말고 청산되었음이라고 쓰고 그걸 태우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게 용서라는 건 하나의 과정이죠.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한 번 했다고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용서는 결정이고 의지거든요. 그렇지만 감정은 또 올라오죠. 그렇지만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또 용서하기로 결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고, 이 작업을 반복해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6번째는 용서와 화해는 다르거든요. 화해는 상대방이 다시는 나한테 그 잘못을 하지 않겠다는 걸 전제로 관계가 다시 열리는 거죠.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부모님도 각각이고 부모님 이 프로세스 안 하시면 본인이 잘못했다는 거 인정 못 하실 수도 있죠. 그러니까 화해의 가능성은 고려하지만 화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100% 기대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이게. 그럼 성인 자녀를 어떻게 대하면 될까요? 성인 자녀는 누구예요? 20살 넘은 자녀 말이에요. 이게 부모님들의 이 뜨거운 감자더라고요. 이거 좀 표현을 써놓고 보니까 그런데, 성인 자녀한테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되고 어떤 행동을 하면 건강한 행동이 아닌가 구분하는 기준은, 같은 교회 장로님 아들이 우리 집에 홈스테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해되셨을까요? 다시, 같은 교회 장로님 아들이 우리 집에 하숙해요, 지금.
그러면 나는 얘한테 어떤 행동 할지 안 할지 행동의 기준을 찾을 수 있죠. 그렇죠? 첫 번째 뭐예요? 기상시간. 같은 교회 장로님마다 우리 집에 홈스테이 하는데 빨리 안 일어나는데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얘기 못하죠. 게임 오래 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못하죠. 스마트폰 얘기할 수 있어요? 못하죠. 학점 뭐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못하죠. 자격증 준비 하니 안 하니 이거 물어볼 수 있어요? 지가 말하기 전에 못해요. 운동 좀 해라. 이거 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 다음에 여친 있어? 이런 거 물어보기 어렵죠. 다만 그 같은 교회 장로님 아들이 나에게 질문하면 대답할 수는 있죠. 자, 이렇게 대하시는 게 가장 건강한 정서적 거리라는 거예요. 이건 책에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니고 20살 넘은 성인 자녀를 존중해야 된다는 거를 한동대 계시던 이기복 교수님, 그 생명의 삶 뒤에 보면 성경적 부모 자녀 양육 그거 클래스 하셨는데 요즘은 연세 드셔서 안 하시더라고요. 그 교수님이 성인 자녀를 대하는 기준으로 제안하신 건데 내 남자한테 일일이 행동의 기준을 얘기할 수 없으니까 같은 교회 장로님 아들, 딸이 우리 집에 홈스테이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제. 근데 사실은 내 딸, 내 아들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행동은 이렇게 하고 기상시간 터치하지 말고 게임시간, 스마트폰 시간 얘기하지 말고 학점 얘기하지 말고 운동하라고 얘기하지 말고 잔소리는 다 줄이고 하지 말고 다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걔가 그 과정을 거치면서 자기 삶을 프로세스 할 때까지. 왜 그러냐면은 아이들은 게임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한대요.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나 자격증 준비해야 되는데,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내일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근데 부모님이 잔소리를 하는 순간 그 프로세스를 딱 멈추고 부모님하고 완전히 맞서서 그 저항하는 데 에너지를 다 쓴대요. 그렇다고 프로세스는 안 하고 또 처음으로 돌아간대요. 그래서 이게 가장 빠른 거예요. 20살 넘은 자녀는 실패를 통해서 배우도록 하고 걔가 잘 이걸 헤쳐나가도록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 근데 다만 물어보면 대답한다. 근데 부모는 이렇게 하는데 성인은 책임이 없나요? 성인 자녀 책임이 있죠. 같이 살고 있으면. 자, 홈스테이에도 규칙이 있죠. 제 친구 딸 미국에서 홈스테이 했는데 중고등학교 때 물어보니까 2달 동안 데리고 있어 보고 그 다음에 규칙을 잘 지키고 같이 지낼만 하면 오케이 하고 끝까지 가더라고요. 자, 우리 집에서 부모님이 나를 같은 교회 장로님 아들처럼 존중하길 원한다면 나는 부모님을 그렇게 대할 필요도 있겠죠. 20살 넘은 자녀한테 재정을 지원해 주는 건 의무는 아니죠. 우리나라 문화권에서는 어느 정도 의무인 분위기도 있지만 감사함도 표현하고 같은 교회 다니는 권사님 댁이라면 내가 어떻게 할지, 내가 먹고 난 쓰레기 어떻게 할지, 욕실 사용 어떻게 할지, 내가 어떻게 경계를 지키고 예의를 지키고 이 집에서 살아갈지 이게 양쪽에서 다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 성년 자녀들이 와서 하는 얘기는 부모님이 불편하다. 근데 부모님이 와서 하시는 말씀은 다 큰애 데리고 있는 거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양쪽에서 다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부모님은 같은 교회 장로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거기 있는 아이는 같은 그 권사님 댁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지켜야 될 예의들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정서적으로 약간 거리를 두면서 오히려 친밀감이 생기고 상대를 존중하면서 잘 지낼 수 있는 정서적인 그 틈이 생기는 거죠. 자, 저희 센터에 드물지 않게 다 큰 자녀들 어떻게 대할지 거기에 대해서 의뢰를 하시거든요. 자, 그러면 마지막 영상은 뭐냐면은요. 카이스트에 계시는 정재승 교수님이 이분이 이제 물리학으로 시작하셨던 것 같은데 바이오하고 뇌과학을 전공하셨나 봐요. 그래서 뇌과학이라고 하는 건 이 뇌는 우리가 어린 시절에 관계를 통해서 발달하는 부분이 50%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를 통해서 발달하는데 이 뇌과학적 관점에서 우리가 엄마와 자녀가 잘 지낸다는 건 어떻게 잘 지내는 건가라는 이야기를 한 쇼츠가 있어서 그게 마지막 영상입니다. 어른이 된다는 건 내 마음대로 세상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무기력감 없이 그거를 받아들이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엄마에 대해서 사실은 내 마음대로 통제하긴 어렵다라고 한다면, 혹은 원래 자식은 나와 다른 독립적 존재고 걔는 걔의 삶을 사는 거고 걔는 걔의 인생을 사는 것, 그거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서로 행복할 수 있고 어쩌면 그게 진짜 사랑이다. 네, 여기까지인데요. 자, 빨리 지나가 버려서 여러분이 못 봐서. 자, 뭐라고요? 어른이 된다는 건 세상을, 다른 사람을 통제할 수 없다는 거를 무기력감 없이 받아들이는 거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그 다른 사람 안에 가족이 들어있는 거죠. 가족. 자녀들 같은 경우는 엄마, 아빠가 있는 거고, 엄마, 아빠는 자녀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자녀를 통제하면 잘 될 것 같지만 어린 시절에 적극 건강한 훈육과 20세 넘은 자녀를 통제하는 건 좀 다른 이야기죠. 그래서 혹시 기억이 안 나시면 같은 교회 장로님 아들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행동하셔야 되고 어떤 행동들이 건강한 행동인지 여러분이 이렇게 나누는 기준을 가지고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유, 긴 저녁 시간에 긴 메시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